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공직선거법 2심 공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민주당 입장과 대응 방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른바 투트랙 행보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일단 그 경기도 법인카드 예산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라든지 어떤 관용차 부분도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 그 송영훈 대변인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 그 혐의 내용 있잖아요. 그 혐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크게 보면 5가지죠. 일단은 그 제네시스 관용차를 지금 관용차로 사용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필요한 용무를 볼 때마다 계속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대여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세차비, 주유비 등을 합해서 6,016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공수 사실이고요. 그리고 과일 대금 등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 2,791만 원, 샌드위치 대금 등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 685만 원. 그다음에 심지어 개인 의류 등 세탁비로 지출한 것도 있다고 해요. 이것이 270만 원. 그다음에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이 결제된 것이 이제 전체 금액은 이것보다 큽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부분은 889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금액의 합계는 1억 651만 원이죠. 아, 그래요? 예. 검찰이 그러면 영수증 같은 걸 일일이 다 확인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확인을 했죠. 오늘 검찰이 낸 보도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10곳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그 배우자의 그 자택과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에서 한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그것이 해당 식당 등의 전표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송영훈 대변인님 또 이제 변호사시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근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몸통이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게 김혜경 수사인 줄 알았는데 이재명 수사가 돼버린 거네요. 그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그동안에 밝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침마다 먹을 샌드위치도 본인이 사다가 날랐고 그 샌드위치가 예를 들면 안에 그 야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수분 때문에 눅눅해지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불만을 표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법인카드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된다면 그 정점에 있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기소를 하고 그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 이번 기소로서 이재명 대표 5개 재판 이제 동시에 받게 됐잖아요. 5번째 기소인데 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황스러우면서도 분노에 차 있는 것이죠. 당황 플러스 분노. 예. 네. 해도 너무한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 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다. 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기소 또 재판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정적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나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검찰이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서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라는 오늘 대변인 성명이 있었고 실제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격이 이렇게 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야당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유권 무죄고 무권 유죄인이지 아는지 선거에서 지면 이렇게 서러운 일을 당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엄중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럼 민주당은 어쨌든 뭐 카드 유용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유용 자체는 팩트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것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는 없는데 그거를 억지로 검찰이 이렇게 그거를 이었다. 없는 연결고리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사를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민주당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짜맞추는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검찰의 행태가 아닌가 싶고요. 검찰의 지금 오늘의 보도자료에서의 말씀하신 뭐 제네시스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나름의 정황을 가지고 그럴 가능성에 대한 정황인 거지 아직까지 팩트라고 하기에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용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인 카드를 좀 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김혜경 사모도 사실은 그런 사죄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인지하면서 건건이 그렇게 오더를 내린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요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기 위한 기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경기도청도 워낙에 큰 조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각 비서관들과 뭐 수행 비서들이나 아니면 보좌진들 이런 분들이 시스템하게 돌아가는 그런 업무 체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공공의 비용이 과연 그 지사의 모든 오더 하에 깐깐히 이루어졌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송영문 대변인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 뭐 이 검찰이 그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뚜렷한 증거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묵인 내지는 지시 없이는 이런 것이 가능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핵심적인 실행자는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이죠. 과거 변호사 사무실 시절부터 네. 인연이 있는 인물이고 이 사람은 경기도의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다음에 본인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김혜경 씨를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른바 사모님 팀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이 배모 씨 본인에 대해서 확정된 형사 판결 그리고 최근에 김혜경 씨에 대해서 지난 14일에 1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 공통적으로 사모님 팀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정치 보복 내지는 탄압 아니냐라고 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가 존재하잖아요. 그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작년 8월에 부패 신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에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이제 기소까지 이루게 된 것인데 이 내용 자체가요. 대단히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낼 만한 내용입니다. 즉 예를 들면은 김혜경 씨의 제사상에 올릴 그 과일을 사면서 여러 가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과일 대금으로 사적 유용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과일이라는 뭐 허위 지출 증빙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조차도 이런 공금의 사적 유용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굉장히 국민들께서 화를 내실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파장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이 대표의 2심 재판 변호인단 선임 비용에 당 예산이 투입될 거라 이제 보도를 거론하면서 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비롯된 개인 재판에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당의 예산을 가장한 결국은 국민 혈세로 대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대변인님께. 이 대표 개인 재판 변호사 비용을 당 예산으로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맞는 건 아니죠.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횡령으로 처벌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어요. 이건 뭐 다 크로스 체크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됐을 때요. 그 형사 재판의 내용이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나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하려면은 무죄나 무혐의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비용으로 함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는 1990년부터 있고요.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야 된다. 즉 적법한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판례는 2006년부터 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뭐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언론에다 대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건태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아실 만한 분께서 저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실행하는 순간 불법이 되고요. 우리 국회의원들도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 후원금 계좌 이런 데서 정치자금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그동안에 중앙선관위에 질의가 들어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원장 질의회답이 일관되게 누적돼 있거든요. 이게 무죄를 받으면 정치자금으로 지출해도 되지만 유죄인 경우는 지출하는 순간 정치자금 부정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자, 신영 의원 이게 확정돼 있는 거는 아니죠 지금? 예, 그냥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당연히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만약에 그런 당비 사용을 이렇게 재판에 사용한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송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인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죄는 재판을 해봐야지 나오는 결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이 공식 그런 후원금이나 이런 걸 유용을 할 수 있고 다만 나중에 유죄가 됐을 때 그것을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재판을 해봐야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정치하다 보면 고소고발 많이 당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변호사 선임할 때 초기에 그런 사용 후에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선관위에 지금 질의 중에 있다라는 기사까지 저도 봤고 네. 여러 가지 뭐 정관 예우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투입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건데 이건 하나의 그냥 아닐 뿐이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기사화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제 다른 당이지만 네. 사법 리스크 송영훈 하나 더 대변인. 만들지 네.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른 당이지만 말씀드리자면 그걸 이제 당비로 먼저 지출했다가 나중에 돌려놓는다고 해도요. 지출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횡령죄의 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변호사로서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가끔 이런 비슷한 경우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혹시 회사 돈으로 지출해도 되나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판결을 받아서 무죄가 확정이 되면 그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횡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민주당에도 제가 같은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신 거고 선관위에 확인을 하고 적법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공세를 펼쳤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입니다.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해명해야 할 의혹들이 더 쌓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들입니다.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이득입니다. 매를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아라.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 어제 저녁엔 특검법 관철 위한 2차 비상행동 선포식 열었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들이 거기서 오갔습니까? 예, 어제 저녁 시간에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2차 비상행동 선포식. 네. 결국에는 피켓팅은 김건희를 특검하라였습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특검법 관철을 위한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서 많은 비토가 사실은 있었죠.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앞으로 비상하게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 또 최근에 한가하게 골프 치다가 들통나면서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정에 대한 불신들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탄압만 하고 있다. 김건희는 김건희고 윤석열은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건은 이재명 건이다라는 거에 분리해서 사실은 이런 김건희 특검법이 수용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23일에 제4차 장외 집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의원과 민주당 아마 찬바람 많이 맞으면서 고생하면서 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수용될 때까지 아마 이런 목소리 높일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송영은 대변인, 민주당 회의에선 이재명 대표에 적용된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 죄를 심판하면 최소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거라,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최소 무기징역, 법률 전문가로서 이거 가능합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무기징역이라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갔다든가 뭐 기소가 됐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자꾸 특검을 요구한다는 명분으로 매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열고 있는데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그 TV 화면에 잡히는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갈수록 그 숫자 줄어들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 조금 더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뭐 여러 야당들이 함께 집회를 치르는 것 치고는 굉장히 초라한 수준의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나와서 이재명 죽지 않고 펄펄 살아 있습니다. 뭐 이재명도 죽지 않고 뭐 대한민국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무죄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외 집회라는 그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냈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국민의 결합은 거기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특검 공세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고 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추동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 의원님, 네. 지금 송 대변인 말씀은 어쨌든 이재명 방탄, 그러니까 특검 요구 자체도 이재명 대표 방탄, 이재명 대표의 혐의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항상 들어가지고 뭐 그런가 너무 보다. 익숙하긴 하시겠어요. 예, 항상 뭘 하더라도 민주당이 얘기하면 다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만성화돼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지경인데, 결국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이슈랑 명태균 이슈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로 인해서 물타기가 돼버린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원점 회복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에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남의 눈에 티끌이 내 눈에 데블보드보다 훨씬 더 커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내부에서 정리하시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선순환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그 정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오늘도 제가 동네 우리 지역 주민 어머님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네. 중도층 분들은 양쪽 다 회의감이 들어서 정치 뉴스 보고 싶지 않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다 마음에 가지 않는 게 중도층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양쪽에서 잘 회복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숙제일 텐데 정말 이번 겨울은 너무너무 냉혹기가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송영은 대변인. 저도 이런 상황을 빨리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빨리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들은 이재명 대표 개인과 그 변호인들이 알아서 방어하라고 하고 정치와 사법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도요,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보시면 네. 낭떠러지에서 줄다리기 하죠. 예. 그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가지고 이겼습니까? 이거 잡아당기면서 뒤로 눕기만 해서 이긴 게 아니죠. 거기서 앞으로 딱 세 걸음만 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으로 딱 세 걸음만 가 하니까 그 팀에서 뒤에 있던 사람들이 미쳤냐고 합니다. 그런데 딱 세 걸음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잖아요. 사실은 정치에서도 그 데드락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분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민주당도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을 향한 여당의 화력이 좀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의원, 장동혁 의원 등은 오는 25일 진행될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법정 구속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신혜영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판결을 전망한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남의 눈에 티끌이랑 내 눈에 대들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이나 잘 하시면서 그 야당 탄압하시라는 말씀 돌려드리고 싶고 실제로 우리의 정치가 너무 이렇게 야속한 거예요. 남이 못 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참 회의적일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도요. 이런 정치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 민주당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재판 판결과 434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심판을 2심 선고나 다음 앞으로 있을 위증교사나 이런 판결들이 민주당의 또 명운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자, 그럼 송영훈 대변인께 뭐 법정 구속이다, 실형이다 막 나오는데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위증 교사는 교사 한 사람을 더 가중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가중 사유예요. 왜 그러냐면요, 위증을 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요. 보통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시킨 사람이 이득을 봐요. 그 위증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무죄를 받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증을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사유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동종전과가 있잖아요.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무고와 위증은 동종전과로 봐요. 왜냐하면 둘 다 사법방해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무고 전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녹음 파일이 드러났고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나는 위증 교사를 한 게 아니다. 혹은 뭐 실패한 교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요. 국민의힘에서도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민생이나 경제나 이렇게 뭐 말씀드릴 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민주당이 자꾸 판사를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런 흐름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사건 1심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도 개인 신상을 공격하면서 서울대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 이런 얘기까지 공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 형량에 대한 예측도 나오는 겁니다. 즉 법원이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소신껏 판단하시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거였군요. 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 지연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이 윤미향 전 의원처럼 시간 끌기식 침대 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떼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자, 신혜영 의원님, 거대 야당 힘 믿고 사법 시스템 대놓고 우습게 본 것이다 했는데 재판 지연입니까? 아니면 뭐 증거 자료가 너무 방대하거나 뭐 증인이 너무 많거나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그 검찰의 수사 대응 방식이 너무 야당에 일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명태균 씨 구속되긴 했지만 뭐 지금 여러 가지 공천 개입까지 해가지고 창원 상당까지 하면 이게 결국에는 파고 확대되면은 네. 대통령실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창원지검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수사할 것이냐, 무마하는 거 아니냐, 그냥 명태균과 강혜경과 김영선 의원 선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문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해서 돈봉투 사건까지 뭐 불기소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곧바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뭔가 고발 조치되면서 또 수사가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검찰이 야당 죽이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그런 반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돈봉투 수수에 대해서도 돈봉투 수수하면 안 되죠.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공정 깨끗한 그런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 여사의 500만 원 봉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수사 안 하는지, 왜 한쪽 편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공정한 검찰이냐, 이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사 조사에 대해서 부응하는 것이 결국엔 짜맞추기에 대해서 걸려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송영우 대변님. 자, 내년 지금 반박 있으면 반박부터 짧게 해주시고요. 제가 뭐 기술적인 것도 한두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기술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최종심 판결이 내년 안에는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여당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기에 항소심, 지금 1심 선고난 그 사건이요. 항소심, 최종심 한 언제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비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법관 탄핵이라든가 이런 그 비상식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3개월 이내, 상고심 3개월 이내,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33 원칙 대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경험해봤어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고 네. 거의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을 때요, 1심 판결이 2019년 5월 16일에 나왔습니다. 사건이 2심에 올라간 게 5월 27일이에요. 네. 2심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요, 9월 6일에 나왔어요. 석 달 열흘, 정확히 102일 만에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걸 경험해봤습니다. 사건의 사이즈가 작냐하면 그러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3가지였거든요. 네.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공익환수, 그다음에 검사 사칭 누명 썼다. 네. 요 3가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1심 증인이 50여 명이었고 공판기를 20번 했던 사건이에요. 그랬는데도 2심이 석 달 열흘 만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 것은 민주당이 저렇게 판사를 겁박하는 흐름이 계속됐을 때 2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뭔가 법관 탄핵 같은 그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신현영 의원님. 예. 우리 왜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여당에서는 생중계하자, 야당은 그건 아니다 하고 이제 막 여야 공방 벌이다가 재판부가 이제 생중계 불허했었잖아요. 예. 위증교사 사건 이것도 또 여당은 생중계하자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판부가? 별로 받아들일 가능성 없어 그래요? 보입니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우선은 피의자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실은 지난 공직선거법보다 위중교사가 훨씬 더 지금 구형이 네. 저번 건 2년이었다 그러면 검찰 구형이 이번엔 검찰 구형이 3년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도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크게 나올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은 이 판사들, 법관들의 뭔가 그런 개인정보의 노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판결 이후에 상당히 그 여론이나 아니면은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응들이 오히려 네.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생중계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대변님, 그러니까 판사 개인정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판사들이 자기네 얼굴 이렇게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는 걸 이렇게 부담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법원 왔다 갔다 하실 테니까 분위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부담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위증교사 사건이 상당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죠. 이제 25일 월요일이 선고기일이니까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22일쯤에는 그 생중계에 대한 허가 여부를 법원이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어쨌든 독립적으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이제 필요한 그 의견들은 모두 개진을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오는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하객 분기점에서 남동까지 6km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3km 정체, 바란 부근 3차로에서 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매송 휴게소에서 팔곡터널 또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4km가량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하만 2터널 부근으로 짧게 정체,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는 6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지금 사실 뭐 이 재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재판 같은 쟁점 현안 플러스 민생, 이 투트랙 행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확고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상대가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가 있던 날 저녁에 네. 한동훈 대표하고 대변인단 만찬이 있었습니다. 뭐 그 날짜를 의도해서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 정해져 있었는데 우연하게 날짜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날 저녁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변인들에게 그런 기조를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잘하는 걸로 득점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민생과 경제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옹위에만 그 여념이 없을 때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민생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에 선고가 있고 나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한동훈 대표의 모두 발언이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현재는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기조는 매우 선명하다라는 분위기를 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이제 민생 챙기겠다, 이거 뭐 여당 대표가 사실 정치와 뭐 정부의 존재 이유기도 하잖아요, 민생이라는 게. 근데 또 국민의힘이나 여권 쪽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 그 한동훈 대표의 용어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잘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여권의 리스크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명태균 씨 사안 조금 네. 전에 그 전반부에서도 우리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창원지검의 수사 의지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수사팀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 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세비를 나눠 쓰는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 라는 부분만 수사를 하려면은 검사가 10명 이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수사팀이 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파견이 됐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명태균 씨가 어떤 그 포렌식 업체에 본인이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맡겨서 포렌식을 한 다음에
그 사진 파일들만 복구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 파일들이 이제 뭐 텔레그램 캡처한 거 이런 거겠죠. 그런데 검찰이 그 부분만 명태균 씨한테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포렌식 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나머지 데이터를 통으로 다 가져왔어요. 어제 뭐 한 방송사가 단독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그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여론조사 업체도 압수수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수사는 사실 성역을 두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부부한테도 간다. 뭐 제가 누구라고 특정해서 할 그 수는 범위를 없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검찰 스스로도 어떤 제한이나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해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면은 이러한 문제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그 특검 요구와는 뭐 별개랄까요? 그것과는 반대로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볼 단계다.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적이기 때문에요. 검찰이 열심히 정상적으로 수사를 잘 한다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자, 근데 야당 입장은 전혀 반대죠.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이제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이제 아까 민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야 다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민생이 좀 뒷전으로 처지는 감이 있어요. 이런 것 좀 어떻게 전직 의원님으로서 좀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런 상황. 불행하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 많은 의정 활동의 시간을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대응을 하는데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의원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건데 정말 민생을 위해서 좋은 법안을 내고 토론회를 하고 현장 청취를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반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물리적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정말 그래서 정치 공방이 결국에는 수사기관으로 가고 그다음에 재판으로 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21대보다 20대에는 더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정말 비효율로 가니까 혐오가 더 커지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순환은 언제 다시 우리 정치가 올바로 리셋이 돼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양쪽 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말끔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5개의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여당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런 부분도 빨리 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그 방법론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생을 얘기하고 항상 키워드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지만 항상 붙어다니는 꼬리표.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본인의 변화와 쇄신의 정치,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는 정치가 구태의연하다는 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요. 그러면 대권 주자로서 클 수는 없을 거다. 국민의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뭔가 특별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절하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심 재판 이후 당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SNS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의 명상록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님, 여당은 뭐 이런 논평도 내놨어요. 이재명 신격화 수준에 이르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신성모독이죠. 이 이해식 의원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일부를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사진을 같이 올려서 이재명 대표가 신의 사제다, 신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뭐 정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오늘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영호 기소된 거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은 정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요. 거짓을 옹호하는 그릇된 길로 벗어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자. 국민들이 원하는 길로 돌아오자.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렇게 신격화하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뭘 연상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그 발언을 자동적으로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도저히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거든요. 선거법 사건 때문에. 그러면은 그 6개월 안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분리해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퇴장할 때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말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님의 이 얘기.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이 해명은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해명 내용은 뭔지 또 송 대변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반박이 있으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과 출신이어가지고 사실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진 의원님 그 어려운 말 어려워요? 쓰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데 사실 마르쿠스 아울레리스의 명상록에서 인용했는데 이 사람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래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성을 활용해서 우리 영혼을 최대한 신성에 가깝게 할 때 인간은 궁극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국민의힘 각성하라.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이런지. 대표를 띄운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 네, 그러면서 이해식 의원도 아니 이재명 대표도 하지 않은 말로 지금 이렇게 비판받는데 나도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데 비난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은 이렇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하면서 또 나름의 언론에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스팅 해놓고 이슈가 되면 또 다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네. 이해식 의원님이 또 이렇게 SNS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관련되는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내가 죽일 것.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죠. 최민희 의원이 자신의 SNS 그 말을 한 다음에 그건 이제 어느 그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한 다음에 SNS에 내 발언이 너무 셌다는 점 인정한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 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 사실 본래 말의 취지는 이거긴 했어요. 분열하지 말고 뭉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뭐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박수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면 사과해야 된다. 사과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본인도 신혜영 너무 의원. 표현이 과했다고 하면서 인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네. 21대 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 우리가 표결할 때 그 가결파들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당내에서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의원님들이 그 의원총회 할 때 이성을 잃을 정도로 어떻게 우리 당이 이럴 수가 있냐라면서 분노를 냈던 그 날이 저는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1심 판결에 대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다소 과격한 말들이 나오는 거를 좀 이해할 측면도 있다. 뭐 의학적으로 잘했다는 건 보면 아니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받으면 인간의 감정은 처음에는 부정, 그다음에 분노입니다. 그러다가 안기령 대변인 말하는 거 보셨죠? 곱게 늙으라고 여기 보수 시위대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막 욱하는 감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말과 표현해야 되는 우리 정치인들의 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좀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쇼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노들이 나타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냉정을 찾고 사실 판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뭐 타협, 우울, 수용 네. 이런 감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아주 초기 단계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굴곡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비춰지더라고요. 그 송영 대변인과 어쨌든 각자 헌법 기관인데 울컥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말 같은 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어요. 당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명계 보면은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최민희 의원 그 발언을 한 영상을 보면서 네. 제가 더 무섭더라고요. 너무 독기설인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이게요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사건들만큼은 죽인다, 뭐 네. 죽지 않는다, 뭐 사법 살인이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건과 관련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이재명 대표 그 골프 안 쳤다라고 하는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돌아가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관련된 거예요. 고인은 말을 할 수 없는데 나는 골프 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 유죄 나왔잖아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김진성 씨에 대한 그 위증 교사 사건은 뭐 때문에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 검사 사칭 사건의 상대방이자 피해자였던 김병양 성남시장은 2015년에 돌아가셔서 고인이에요. 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 수행비서를 이용해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관련돼서 돌아가신 인물들이 있는데 죽인다, 뭐 죽지 않는다, 뭐 사법살인이다 이런 네. 얘기들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짧게 덧붙일게요. 네네. 박수현 의원이 지금 뭐 최민희 의원의 말이 그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분도 말릴 계제가 못 돼요. 선고 당일에 박수현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형 선고까지도 이겨내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문자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냈노라고 언론에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박수현 의원. 아니 그리고 네. 박지원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초를 떠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슷한 연결된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재판받았습니까? 위증교사 의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같은 그런 의혹을 받았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죠. 자, 지금 말씀하신 신현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를 DJ에 비유한 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 아까 예. 사실 정정은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건 아니고 네.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슈에서는 그 사진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던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지금 상당히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일 체제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하다 보니까 DJ에 대한 비유까지도 이렇게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평가하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너무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또 우리 객관적인 정치를 하면서 국민한테 보여주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신경 쓰면서 행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자, 1심 재판 이후에 주명 야동, 낮에는 친명, 밤에는 동요하는 의원들이 있다. 여당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비명계 모임 초일회가 신삼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원래 모임에 차례로 초청해서 강연 열 계획입니다. 신현영 의원님,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약간 민감해 보여요.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비명계 움직임이랄까 이런 것들. 초일에 이 분들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이 많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여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달려왔던 정치 인생을 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계속 정치를 한다면 어떤 정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네. 모여가지고 토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초일회가 처음 발족될 때부터 어느덧 관심을 예상외로 크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매번 보도가 되고 오늘은 누구 불렀다? 뭐 다음엔 누구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되게 굵직한 민주당의 그런 고문과 어르신을 불러서 네. 여러 가지 민주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주명 야동 움직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저는 주윤, 야한 얘기 있었잖아요. 낮에는 친윤이고 밤에는 친한이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현상을 또 신지호 우리 전략기획부총장께서 또 민주당에 한번 이렇게 또 씌워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님 짧게 어떻게 비명계 세력화 움직임이 이제 차후에 좀 본격화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정말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해방되고 나서 독립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 비명계 정치인들이 랄까 혹은 뭐 민주당의 뜻있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지금 깃발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 현실화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 아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깃발을 들어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 그래도 의기 있는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아마 그분들께서도 나름의 판단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질문은 우리 신현영 의원님 때문에 마련한 질문. 의협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가운데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내년 의대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박단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또 이제 그 신현영 의원님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지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돌파구가 여전히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네. 일단 이 의장이 얘기한 것은 한동훈 대표 단독으로 만났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네. 이 의료대란에 대해서 본인이 사고 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매우 박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여야 의정협의체 두 예. 번 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고 입장차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걱정되는 건 이제 수시 모집, 그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의료계가 이 상황을 지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수시에 있는 미달의원
절대 정시를 이양하지 말고 그냥 미달된 상태로 적게 뽑아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10년 의료 대란이 망가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시 정시 또 1,509명 선언했는데 그거대로 뽑지 않게 되면은 이 수험생들이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연대도 지금 논술 문제 때문에 네. 소송 들어가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국가로서는 사실 이 부분을 물려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솔루션이 있을 것인가? 의사협회가 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가 들어오면서 그 비대위원장이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정부의 그 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의료계가 신뢰 회복을 해라. 그래야지 뭔가 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것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된다.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장관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죠.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 송영 대변님, 시간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개문 발차를 했잖아요. 의협과 전공의들이 이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여당에서 좀 당근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부 여당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니까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 경청해 주셨듯이 또 신현영 의원님께서 의사이시기도 하니까 말씀하시는 바를 저도 굉장히 경청했습니다. 뭐 당에 돌아가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저도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이 여야의정협의체가요. 지금 작년부터 의료 현안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2번 만나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겠죠. 사실은 그 대화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공유를 받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돌아가서 상황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네. 다만 지금 박단 의장이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계속 여야의정협의체 그 전공의 단체가 참여는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호소드리자면 같이 나와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무슨 뭐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셔도 좋으니 좀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네, 테이블에 앉자. 이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서리가 10살 무렵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 1급 장애를 앓던 언니는 시설로 보내졌고 홀로 남겨진 서리는 심한 소아 우울증을 겪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잦은 결석과 우울증으로 한 학년 6급까지 되고 말았는데요.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우연히 지역 무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서리는 그때부터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전교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서리. 그 후 6개월의 공부만으로 검정고시에도 합격하며 지금은 어엿한 여고생이 되었는데요. 의공학과 진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서리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서리를 위해 여러분의 지원과 박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단 1, 2도 오르겠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대부분 좀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여전히 추워서 따뜻하게 옷차림 하셔야 되겠고 내일 중부 내륙에 얼음과 서리가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대전 2도로 서울은 오늘보다는 2도가량 오르긴 하겠습니다. 파주와 철원 영하권 영하 2도 예상되고 대구 5, 강릉 6, 광주 7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9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세종 12, 광주 14, 강릉 15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상되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해안에는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은 맑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모레 목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오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는 내일 밤부터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1, 2도 선, 낮 기온 12도 등으로 전국의 0도 안팎의 아침 추위는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면서 이를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반환을 강제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뒤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영향으로 2분기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95조 8천억 원으로 세 달 사이 16조 원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9조 4천억 원 늘어나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직원 3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배기가스를 배출하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대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법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데 이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5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재판부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전현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일어난 일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검찰이 5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한 이유 뭘까요? 검찰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고요. 이 사안은 이미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종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다시 파헤쳐가지고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요. 일단 그 절차적인 문제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그동안 뭐 오마카세 도지사 뭐 이런 의혹도 있었고 상당히 고액의 그런 금액을 사용한 이런 것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윤석열 그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법카로 사용해서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국힘 쪽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사건들은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그대로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을 사안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여기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없는 제도 찾아내서 탈탈 트는 이런 검찰의 불공정한 잣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번째 기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5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대표로서 당무를 정상적으로 해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 분위기가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동요 혹은 뭉친다 어느 쪽입니까?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상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손과 발을 다 묶으려는 일종의 이거는 법정 영검이다. 그 법정 구속과 거의 다름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사안 자체들이 이 사실상 이 여야에 있어서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탈탈 털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국힘이나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덮어주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정치 검찰의 불공정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이런 검찰의 정치 탄압 기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런 의지가 더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검찰을 심판하겠다는 검찰 부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1심 선고 공직선거법입니다. 1심 선고 당시에 또 직후에 민주당 안팎에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법정의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기록이나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뭐 외부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우려들 이런 거를 들었던 입장이지만 직접 보니까 이거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법리상 너무나 무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볼 때 이 법리라면 법의 규정이나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유사사례나 헌법재판소 판례 이 모든 근거를 대서 이 사안은 무죄가 확실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 사건을 분석한 법률가들은 이 사건은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무죄를 확신했다. 자, 실제로 최고위원회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월 15일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다. 이재명은 무죄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1심 법원 판단 이제 무죄가 맞다 이제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결정적으로 가장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사안에 이제 판결 전에 그 검찰이 기소한 그 내용의 쟁점은 고 김문기 씨 그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비서실장이 아니라 처장. 예. 아닙니다. 그 성남시의 예. 그 산하기관의 팀장이었죠. 팀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방송 토론회에서 앵커가 혹시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소가 되고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이거는 그 공직선거법상의 인식이나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위만을 처벌해야 되는 그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구속요건 해당 사항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법원 판결은 그 부분은 무죄를 실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모 의원이 그 여행지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에 10명이 일행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10명의 단체 사진을 가운데 부분을 오려가지고 마치 4명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 골프를 하는 그런 이제 골프 팀의 사진이다. 보통 4명이 골프를 치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 한 팀으로 이 사람들이 골프를 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페북에 올렸고 그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이제 증거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사진은 그런 골프장의 사진이 아니라 그 10명의 사진을 4명 사진으로 오려서 편집한 조작된 사진이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골프 사진으로 조작했다라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골프를 친 것을 부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진이 조작됐다 이 발언을 했지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거나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법원에서는 그런 발언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이 유추해석 했던 발언 그대로 판시를 해야지 유추해서 해석해서 그걸 사실관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는 명백한 위법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식품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건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고요. 오히려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법률을 적시를 해서 법률상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법원이 인정한 것이 완전히 앞뒤가 다르고 조작된 사실관계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고 거기에 기한 판단은 위법하다. 그래서 명백하게 선거법은 이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완전히 위법한 그런 판단이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1심 재판부가 판결로 화답했다. 이게 이제 규정을 지었고요. 반면에 정성호 의원, 박수현 의원 등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는 별도로 사법부 비판은 자제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로서 이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저는 늘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1심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헌재 판결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지 않는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듯 검찰 예산에 손을 대는 방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예산으로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검찰의 특갈비를 전액 지금 삭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은 국민의 이 혈세가 검찰이 특갈비라는 명목 하에 영수증도 없이 사실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로서의 당연한 본연의 의무를 이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특갈비 예산과 관련해서 검찰의 그 사용 내역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한 그런 증빙을 제출해라 몇 달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증빙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뭐 수사 기밀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사용이 됐다면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 이러면은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이라면 특갈비를 배정할 수 있지만 검찰이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가 된 뭐 특갑의 명목으로 사용을 했다. 네. 아니면은 그냥 연말에 몰아서 경력비로 사용했다. 이건 특갈비의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갈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입증을 하고 자료를 내놔라. 근데 검찰이 전혀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혈세에 대해서 제대로 쓰일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그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뭔가 보복 예산이다 이런 거는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하는 방안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선거법 2심 재판에 앞서서 다음 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뭐 이제는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오셨습니까? 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그때 판사가 위정 교사 부분은 이제 소명이 된 그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은 소명이라는 것은 이 법률 용어로 그 증명의 그 아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나 법리에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고 일응 그렇게 보인다라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제 영장 판사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위정교사 사건의 그 엄청난 기록을 다 보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시간상으로 볼 네. 때. 근데 그렇게 아마 판시를 한 것은 이 위정교사의 그 이 증인이 위증죄로 이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한 부분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증 교사는 위증을 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교사에 따라서 위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교사의 고의나 교사가 없었고 또 그 교사 내용대로 위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 증인인 김진승 씨에게 전화로 한 30분의 분량을 전화로 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그중에서 12번 정도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게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지어내서 얘기해달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위증이라는 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사실대로 기억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달라가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 설령 교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부분과 증인이 실제로 증언을 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한 내용과 증언을 한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탁을 했던 그 내용과 실제로 증인이 법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실패한 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완벽한 무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무죄다 이제 보시는 거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당시 그 구속영장 기각하던 그 부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게 증거나 이거보다는 낮은 단계에 뭐 그렇게 보인다 이런 소명입니다. 식으로, 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변호인단도 대응을 하고 다 하셨을 텐데 좀 반박 근거랄까 이런 게
재판 과정에서 좀 추가돼 있는 게 있습니까? 첫판에 이런 이제 이게 위정교사가 될 수 없음을 법리라든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얘기했고요. 네. 그 증인이 위정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정교사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한 거고요. 네. 다른 내용으로 이제 일단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가 없어서 위정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증인이 그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해유 압박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수사를 받다가 이 전화 음성 기록이 파일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증인한테 검찰이 이거 위정교사한 거 아니냐고 계속 추궁을 하면서 백현동 사건에서 다른 공범은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죄송합니다. 공범인 증인은 검찰이 이 기소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계속 수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암묵적인 압박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우호적인 그런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백현동 사건으로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이런 암묵적인 그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증인이다. 그래서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증인이라 이 부분에 이 증인의 발언의 신빙성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증인이 네. 위정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검찰과 이런 상황에서 위정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검찰에 의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추정을 하고 그런 정황 자체가 있는 거죠.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단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다. 또 아울러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요구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의 일입니다. 지금 선거법에서 유죄가 판결이 선고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정치자금 434억 원을 보전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의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일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라는 유력 대권 주자를 1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는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을 빚는 사실상 현재로서 유일한 대권 주자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법리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유죄가 되면은 이거는 민주당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응을 하는 것은 이거는 법리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존립과도 관련된 일이니까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자신의 당의 일이 아닌데도 남의 당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생중계해라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거고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서 방탄하는 거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하는 거 이건 민주당의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이재명 방탄을 합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특검을 거부를 하고 그게 부결을 시키는 그거야말로 김건희 방탄이고 윤석열 방탄이지 그것이 왜 이재명 방탄이 되는지 어불성설이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주말 장애 집회 쭉 해왔는데 이번 주말에도 합니까? 네, 이번 주말에도 아마 할 걸로 지금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날마다 또 하는 것도 있죠. 오늘 그렇죠? 그동안 계속 해왔고요.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좀 저녁에 한 2시간씩 이렇게 민주당 행동의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이따 7시부터 법사위 담당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바로 가셔야겠네요. 네. 제가 한 2-3개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 가방위원장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향해서 움직이면 죽이겠다.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이제 당내에서도 약간 비난의 지적이 나왔는데, 자, 민주당 내 뭐 비주류랄까 비명계 뭐 움직임이랄까 이런 게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뭉치고 단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도 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분열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명계 모임 초일회가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 초청해서 특강 열기로 했고, 이제 다른 뭐 김동연 뭐 이런 분들 뭐 아마 저 특강도 예정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특강으로서 보시는 거죠. 이거를 특별한 의미를 두시는 건 아니죠. 특강은 이미 이 판결 전에 훨씬 전에 네, 미리 네. 준비가 된 그런 특강으로 알고 있고요. 네.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도 어제 국회에 오셔가지고 이 정치검찰의 이 기소나 이런 판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부 여당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전현희 의원님께서요. 그렇다면 이런 단일 대우가 차기 지방선거, 차기 대선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도 뭐 충분히 이제 네네. 그 납득이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 네.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안은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반드시 대법원의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은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이렇게 뭉쳐서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하고 대선 승리해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의 현재 최고의 이런 이제 과제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하철 파업 소식입니다. 코레일 노조에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내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 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당장 내일부터 준법 투쟁을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그 코레일이 준법 투쟁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포털 사이트에서 준법 투쟁이 뭔지, 태업이 뭔지 많이 쳐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간략하게 그 개념 뭔지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하철역 가서 이제 승강장에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보통 열차가 오잖아요. 뭐 예, 조금씩 늦을 때도 예. 있습니다만, 근데 이 준법 투쟁이라 하면 이 시간을 이 시간을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 정차 시간을 지키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차 시간만 이게 규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간 멈췄다가 승객들을 내려주고 태우고 출발을 해야 돼. 이 규정대로. 시간을 지켜요. 그 규정을 평소 때는 지키는 규정을 겁니다. 안 지키는 거네요. 조금 빨리빨리 실어나르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운행을 천천히 하는 것도 이게 규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행을 해서 열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켜도 이거는 사실 준법 투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화장실 다녀와야 돼서 저 좀 더 오래 정차할게요. 이것도 사실은 규정상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의도적으로 이제 열차를 좀 지연을 시킨데, 이게 문제는 한 대가 지연이 되면 연쇄적으로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승객들 입장에서는 출퇴근에 이제 더 많은 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더 기다리는 승객들 많아지니까 평소보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열차 안에 혼잡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편 초래하는 이제 투쟁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사측에는 이제 압박 수단은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제부터 이미 이제 코레일 철도 노조가 지금 준법 투쟁 시작한 상황에서 수도권 출퇴근길 곳곳에서 좀 상당히 혼란을 좀 빚었는데 내일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까지 이제 가세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출퇴근길 상당히 좀 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대비해서 출근길 좀 미리 시간도 조정하시고 대비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준법 투쟁 단계인데 총파업도 예고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노조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앞서서 지금 이제 서울시랑 이 사측에서 이 계획을 발표한 게 뭐였냐면 인력도 줄일 거고 네. 1인 승무제 도입하겠다. 지금 이제 이제 2인 1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제 승무제를 1인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계획들 철회해라. 그리고 기본급 인상해라. 이제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관철이 되지 않아서 어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조정회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서울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이제 준법 투쟁 기간에도 사측과 서울시와 그래도 우리는 교섭을 해보겠어. 그러니까 네. 이제 대화 테이블 마련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이제 다음 달 초까지 이제 진전이 없다. 그럼 이제 6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일단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는데 노조에서 서울시가 2,2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무차별한 현장 인력 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위험천만한 1인 승무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말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일단은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날짜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이번 주 내로 이제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 밝히기로 했는데 다음 달 초에 코레일 이 총파업까지 다 맞물려서 이제 2개의 총파업.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교통의 가장 큰 맥인 이 서울 지하철하고 코레일까지 같이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연말에 상당히 교통 대란으로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으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의 면전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력 비판하고 전 세계 공조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이게 참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가 공교롭게도 이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해서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바로 다음이었다고 해요. 근데 딱 이제 이 윤 대통령 10번째 연사였는데 딱 이 자리에 서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하고요. 네.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해서 이 러북 군사 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직격한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윤 대통령 발언 끝나자마자 다른 정상들도 가세하면서 상당히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제 그림이 형성이 됐어요. 윤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였는데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좀 비판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해서 이제 국제 평화를 악화시키는 북한을 상당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막 규탄하는 목소리가 막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 바로 전 연사가 이제 이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쟁 이야기는 한 마디도 꺼내질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그 대신 개발도상국 얘기를 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전쟁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후 변화 문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혼자 다른 이야기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모든 정상들이 다 러시아와 이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것도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연 관련한 발언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였었는데 구체적으로 러북 군사협력이나 미국의 이제 미사일 지원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각국이 전쟁을 불을 돋우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는 아주 원론적인 메시지만 내놨다고 합니다. 네. 최근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점거 농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성신여대에서도 남녀공학 전환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여대 총학생회가
동덕여대 학생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의 여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이제 동덕여대에서 좀 비화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지금 동덕여대 사태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학생들이 오늘로 9일째 교내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수업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위가 이제 학교 측이 디자인 대학 같은 이제 일부 전공에서 남녀공학 전환 방안을 검토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촉발이 된 겁니다. 네. 근데 학교 측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검토한 것뿐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사실 이게 공학 전환이라면 학생들에게 너무나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하고 논의도 하지 않고 추진을 했다는 거에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논의 테이블 마련해라라는 이제 학생들하고 불법 폭력 시위를 멈추면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라는 학교 측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공학 전환 추진하는 문제가 사실 모든 여대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여대들이 이 안을 공학 전환 문제를 검토했고 추진했고 그런데 무산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주장들이 이어졌어요. 맞서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일단, 하려 그러고 네. 여학생들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은 학교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학령 인구 감소는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단 이 학교의 재정난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공학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 문을 좀 더 개방을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학 분야,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것은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남학생들이 이제 오면 공학 분야가 더 좀 많이 약간 이제 강점이 인원이 있지 늘어나고 않을까? 예. 거기서 이제 취업률도 늘어날 수 있는데 여대의 특성상 아무래도 취업률이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어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강점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학교들이 사실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주장을 그렇게 하고.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어쨌든 여대 이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여전히 여대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대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인식의 이제 근저에는 우리 사회가 이미 여건이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됐고, 그리고 여성 인재가 이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굳이 여대가 여성 인재의 양성을 위한 산실로서 네.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기능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완전한 양성평등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대의 필요성이 아직 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자대가 왜 필요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분분한데 네. 일단 해외 사례는 좀 어때요? 지금 미국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 최초의 여대가 나온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알만한 아주 명문대들 있잖아요.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뭐 다트머스 대학 이런 데들이 옛날에는 여자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 받는 걸 거부했고요. 컬럼비아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1983년이 되어서야 여학생 입학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데요. 정말 놀랍죠. 예. 그리고 뭐 다트머스 대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 전환하겠다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이제 동덕여대 학생들처럼 상당한 이제 반발이 있었다. 네. 근데 그걸 딛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공학이 됐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 봤을 때 왜 여대가 있었어야만 하는지는 굉장히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대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사라진 추세긴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한 280여 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한 수십 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여성 인재 산실 역할을 하긴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여자 아이비리그로 꼽히는 웰즐리 출신입니다. 유명한 학사과정. 학교죠. 네. 예. 웰즐리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또 예의를 다녔죠 나중에. 네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여대가 수십 곳에 달했지만 지금은 이제 7곳만 남아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90년대 특히 이제 이 공학 전환이 좀 속속 이루어졌는데 상명여대가 상명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학 전환하면서 그렇게 됐었고 부산여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공학 전환하면서 신라대로 이름 명칭이 바뀌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 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한 차례 이제 이 남녀공학 전환을 시도를 했다가 당시에 재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좀 네네. 백지화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베프의 범죄도시 코너입니다. 오늘 전주 지역에서 청년 170명을 대상으로 1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 사건 3심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또 피해 규모도 큰 전세 사기 얘기 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전세 사기범의 행동 패턴과 사기 방지 대책까지 짚어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2회 전이었죠.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이제 제정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정작 가해자들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2심에서 감형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의 범죄자들이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남모 씨인데요. 주범이. 네. 이들 일당은 대부분 무죄입니다. 그리고 주범 남모만 7년. 근데 이 7년도 사실은 그 이전에 13년 그 이상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대부분 10년, 13년 뭐 이렇게 거의 7년 이상의 중형이었었는데요. 사실 사기 사건으로 그 정도 형량이 나오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기범들을 너무 쉽게 약하게 봐주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심에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게 쪼개기, 범죄 쪼개기로 인해서 대부분 무죄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법률가들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남모만 7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부동산 중개업자 등 9명은 대부분 무죄거나 집행유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액수가 사실 우리가 원래 있던 액수의 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주로 적용됐던 공인중개사법도 대부분 무죄가 돼갔고요. 범죄와 법과 현실 세계가 다 따로 논다는 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그 피해자분들이 엊그제만 해도 진짜 눈물을 흘리시는 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몸을 해치는 어떤 강력 범죄 못지않게 이게 사실 사람을 죽음에 몰 수도 있는 정말 나쁜 범죄인데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한테 1억 5천 2억 이거는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앉는 겁니다. 야, 그게 엄청난 건데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어떤 뭐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사회적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최소 665가구 피해봤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대폭 감형된 2심 결과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피해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3심이 남아있지만은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처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건 전세 사기범들한테 사기를 치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법 체계에 사실 어떤 맹점, 약점을 파고드는 전세 사기범들의 아주 기막힌 수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중형을 안 받고 빠져나온다는 것까지 다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 연구소까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요? 예.
그 연구소로 한번 쳐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야, 그 정도까지 한다 이거예요. 자, 피해자들 딱한 사정은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 약간 섭섭할 수도 있는 의견인데 그 세입자가 더 이렇게 꼼꼼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 건데 왜 사회가 배상하나? 왜 여기에 특정 어떤 그룹에 사기당한 사람의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뭐 상당수 누락이 됐지만 16,0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대부분 20대 초중반 젊은 청소년들. 말하자면은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개 관행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좀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촘촘하게 부동산 협회라든가 아니면 뭔가 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 법무사협회 같은 기성 어떤 집단들이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저 범죄자들한테 먹이감이 되도록 내 팽개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방조 방임한 어떤 그 책임이 사회에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전세 사기 의심 사례 수천 건 중에 상당수가 조직 범죄입니다. 2017년도에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조직 범죄로 나갈 거라는 건 사실은 그걸 수사했던 경찰도 검찰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욕을 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는데 그랬는데도 법이 없다는 미명하에 대부분 빼줬습니다. 주범 한두만 했는데 그들도 형량이 얼마 안 나왔어요. 그들이 지금 전국으로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죠? 말하자면은 분명히 세금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주택보증공사에 세금이 들어간 거 맞습니다. 무려 몇 조가 지금 뻥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심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그들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의 상당수 이 범죄의 상당수는 사회 시스템의 미비한 부분이란 것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 경험도 없는 젊은 세대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거는 필요하다. 말씀이시고요. 자,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전세 사기 특징이 조직적으로 이제 공무원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주에서 전세 사기 조직이 구속 이제 됐고요. 구속 기소됐고. 자, 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칩니까? 좀 황당한 방식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실질적인 쩐주이자 건물주가 있습니다. 이 인간은 이자는 아무런 어떤 법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지휘를 합니다. 어떤 사람 A가 있고 B란 사람인데 둘 다 공인 중개사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A란 물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B란 물건에 대해서는 역할이 바뀌어요. 또? 똑같은 액수로 이 사람이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둘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나서 그걸 가짜 주택 전세 자금을 보증보험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 2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 일당이 먹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식.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이제 전세로 받은 거를 월세로 넣어갖고 하는 방법. 그리고 뭐 깡통 정세 방법은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는 시세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새로 지은 빌라는 사실은 시세가 전세 시세가 실제의 그 주택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해갖고 들어가면 깡통이죠. 그렇죠. 이 방법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라든가 부동산 보조인들이 하나의 일당들입니다. 조직 체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청년이 A란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내 B란 부동산보다 조금 나라고 하는데 그럼 B를 가보잖아요. 사실 한 통속입니다. 내가 그럼 저기보다 좀 싸게 해줄게. 그럼 의심적으로 C라는 데로 갑니다. C는 한 통속입니다. A, B보다 더 작게 해줄게. 이래서 결국은 셋 중에 하나? 여기를 해야지. 근데 한 통속입니다. 그거 어떻게 당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의 이런 분들이는 절대 못 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그 임대인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노숙자거나 그러니까 어떤 재산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의 그걸 세워놔요?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거의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진짜 주범은 뒤에 빠져 있고. 그렇죠. 원금이 한 5천만 원입니다. 예. 5천만 원을 씨앗 돈으로 해갖고 수백 채의 빌라를 다 소유하는데 그게 A의 전세금을 B 빌라를 사는 데 쓰고 B 전세금을 C로 사. 이게 뺑뺑뺑 돌아서 수백 채를 사서 그게 빌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왕이 되는군요.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화된 사기, 개별 세입자들은 이제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전세 사기 수법법 뭐 깡통 전세 이중 계약 뭐 말씀해 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사기에 넘어가는 이유 그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무실을 가보면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하는 정식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중개 법인입니다. 자격증을 보고 진짜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실제로 그거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왜 형량이 반이 나왔냐면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인 상태에서 이들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관여가 안 됐다고 2분의 1을 다 빼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명확한 거 아니면 사실은 형사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통속인 심증은 있으면서도 절반은 또 빼줘요? 빼주죠. 왜냐하면은 법상으로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법인 부동중개사 자격증으로 계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동산 전세 사기는 대부분 숨이 깁니다. 한 4년이나 6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년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완전히 믿게 해요. 신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털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세 사기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사기범들은 안 도망갑니다. 왜 안 도망가느냐? 보이스피싱 도망가는데. 그렇죠. 전세 사기범들은 오히려 그 지역에 있어갖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로펌을 고용해서 실제로 대응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데 대부분 실제의 형량이 거의 안 나오고 무죄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형 범죄 조직이고요. 그래서 범죄 집단, 범죄 단체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형량이 높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수개는 사형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라든가 검찰은 그걸 적용하는 걸 매우 꺼려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직 체계나 아니면은 이 어떤 것이 움직이는 것을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나 보험 사기, 금융 사기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전세 사기는 그 자리에 꽤 긴 텀으로 얼굴을 내놓고 사기를 치면서 어떤 법적인 대응 시스템까지 갖추어서 자리에 사람의 얼굴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네요. 일단은. 그리고 네네. 가족들이 많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패밀리 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다.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물려주고 아들이 하고 며느리가 하고 그리고 다른 가족은 파멸시키고. 그렇죠. 장인이 하고 장모가 하고 이게 하나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갑니다. 야, 패밀리 비즈니스. 하나의 마피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얘기 들을수록 약간 마피아가 연상되고. 자, 우리나라 범죄 4건 가운데 한 건이 사기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뿐 아니라 그만큼 사기 범죄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승을 부린다는 건데 프로파일러님 경험으로 볼 때 사기꾼들의 특징은 이거다. 사기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법을 너무 잘 압니다. 법을 잘 알아요.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보통의 변호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20, 30대에 있는 청년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범죄자가 이걸 치는데 실제로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은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어떤 사기를 전문화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사기는 일종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고치기도 어렵고 교화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기범은 교도소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보통 사기범들이 많아야 2, 3년이고 보통은 한 2년 안쪽으로 형량이 끝납니다. 그냥 학교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서 자기들끼리 스터디해 갖고 내가 나가서는 야 요번엔 내가 이거
저기 했으니까 요번에 네가 해가. 한 짧게 한 1년 살고 예. 나와서 사업 구상하는 거예요. 예. 안에서. 예. 그리고 팀으로 짰기 때문에 일부만 저기 교도소를 갔다 오니까 나머지 자기네가 나눠 먹을 돈은 또 남아 있는 겁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뭐 사식 넣어주는. 예. 이걸 또 빵빵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든든하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예.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생활은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게 돈이 들어가면 예.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사식도 충분히 넣어주고. 예, 아주 충분히 비싼 거. 그죠? 충분히 넣어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세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들을수록 약간 좀 화가 날라 그러는데. 자, 프로파일러님 그러면 대형 전세 사기 저지른 일당들 무죄로 풀려나거나 교도소에서 짧게 복역하고 나오면 또 비슷한 사기 저지를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거 이게 통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을 일단 옮깁니다. 지역을 옮긴다. 그리고 세탁을 합니다. 무슨 세탁을 하냐면 요번에는 네. 전세 사기였는데 다음에 전세 사기 하면 걸리니까 그 다음엔 보이스피싱 사기라든가 아니면 다음 단계.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도는 세 번째 다시 와서 하죠. 동종 업종으로 다시 간다 이거죠. 근데 그 수계는 똑같이 안 합니다. 똑같이 하나다. 네. 근데 그 사람은 앞에 나서지도 않는다. 근데 이익만 받았죠. 그러니까요. 자, 개인적으로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어떻게 이걸 예방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나라의 책임도 있다고 하셨는데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시스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영상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것은 뭐 기본이 돼야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전세 사기범들의 명단을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자들은 전라도에서 치고 다시 강원도에서 칩니다. 근데 그 얼굴들이 얼굴가리만 해요. 이름을 또 바꿉니다. 그래요. 근데 이름이 성형하니까 조금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수사기관이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 리스트에 올려놔갖고 예. 이들은 계속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사기범죄 방제 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태스크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각지 따로따로 합니다. 수사 대응을. 네. 자,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이런 자세는 갖는 게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자기보다 나은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조언을 한두 번 정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임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걸 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늦가을 추위 어떠셨습니까? 단풍과 낙엽이 가을 산책로를 수놓고 있습니다. 이승환의 가을 흔적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해가 지는 가을 저녁